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긴 연휴 동안 아이들 옷 중에 작아진 옷, 안 읽는 책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정리했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웠다며 아나바다 운동을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도 이 뜻 아시죠? 아, 아껴 쓰고, 나,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자를 줄인 운동인데요. 웬만한 건 다 아나바다 할 수 있어도 집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중요합니다. 오늘 3기 신도시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 안산 장상과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입니다. 이렇게 신도시가 계속 생겨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는 참 쉽지 않죠. 정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써서 내 집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9년 5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씨에 북한은 미사일을 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는지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우리 장도 오늘 빠졌고요. 내용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협박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미사일보다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 더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네. 그 트윗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그러게요. 끼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일 그 베이징에서 들어온 라이트 하이저 미국 그 무역 대표부로부터 10차 회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려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네.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사항,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 수주 동안에 약속했던 기존의 합의 내용을 전면 바꾸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점에서는 네.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암시했던 것이 아무래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트위터를 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게 작년부터 계속된 얘기였고요. 벌써 10차 회의네요. 10번의 회의를 거쳐서 계속 됐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화가 난 거죠. 중국이 가장 미국이 예민하게 생각했던 이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트럼프가 격노했고요. 그래서 트위터에 어떤 내용을 남겼죠, 소장님? 네, 중국에 대해서 그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부과하던 10% 관세를 네. 10일부터 25%로 인상시키겠다고 했고요. 또 이후에도 추가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10%도 굉장히 큰 건데 25%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네. 지금 현재 2천억 달러에 대해서 6,031개 품목이 되는데요. 네. 농수산물, 스포츠용품, 가구, PC, TV, 냉장고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게 되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 필수품의 수출 마진율이 2에서 5%에 불과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민간 수출 기업들은 그대로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10월 달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 그리고 6월 달이면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회 불안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됩니다. 그렇네요. 중국 입장에선 굉장한 타격인데 그래서 이 중국 장이 엄청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5.58% 폭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장 초반 471포인트까지 폭락하는 등 불안감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곧 낙폭이 줄긴 했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10일간의 연휴에 돌아온 그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가 하락한 21,887엔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증시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피해는 중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실패해도 중국이 이미 미국 제품에 대해서 1,500억 달러의 모두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생활 필수품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미국이 수입하는 그 물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그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계 경제대국 두 국가의 전쟁 때문에 두 국가가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같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 거기다가 지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 연휴가 끝나고 열린 증시였는데 우리 증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긴 하루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올림에 따라서 장 개장과 동시에 경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4포인트가 하락한 2171포인트로 출발했고요. 현재는 22포인트가 하락한 217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1% 넘게 하락한 75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사에서 고래 싸움에 먼저 등 터질 한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증시부터 이렇게 반응이 즉각 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중국과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에 원부자재를 보내서 거기에서 가공한 뒤에 미국에 수출하는 부가가치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수출의 근 30%가 넘게 되는데요. 이 물량이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았고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 경제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이주열 한국 총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근거 있는 발언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부들 생각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그 무역 통상 마찰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또 G2 간의 결정적인 충돌을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가 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통상 관계를 체결하자고 중국에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을 깨기 위한 트럼프의 트위터의 말이 아니라 유리하게 협상을 하기 위한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일각에서는 사실 지금 트럼프의 속내를 우리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재선 성공을 위해서 너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안 돼서 본인이 드라마틱한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부러 협상을 트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에 대해. 앞서 나간 판단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데드라인을 10일로 못 박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포괄적 협상 타결을 받아들이라는 압박 자세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외에도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고 해서 네. 중국 개인이나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규제할 수가 있겠고요. 국방 권한법이라고 해서 중국 기업과의 달러 거래를 금지한다든지 자산 동결하는 카드도 있고요. 통상법 201조 긴급 수입 제한뿐만 아니라 통상 확대법 232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이유로 무역 상대국을 제재하는 등 다양한 견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갈등 관계가 확산되지 않도록 네. 아무래도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패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다시 맞공격을 할 가능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약속한 LNG나 농산물, 반도체와 같이 6년간 1조 달러의 수입 확대 방안을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동안에 약속했던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외자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외국 거래법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언론에 미국 제품의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달라. 그리고 통관 절차 지연이라든지 사드 이후에 우리나라에게 보복했던 위생법이나 소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네. 보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슬픈 얘기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때 보복했던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중국이 미국에게 그러한 외교적인 보복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하기는 상당히 중국 능력으로선 벅찬데요. 네.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은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현재 그 GDP 대비해서 253%에 달하는 민간 기업 채무들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 혼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은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돈과 인간의 흐름도 바뀌게 되고요. 또 유가 하락, 산업활동 위축, 주식시장의 리스크온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받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네. 중국 정부는 위기 관리에서 나서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건 여기에 키를 많이 갖고 있는 건 미국이고 갑의 위치에 있는 것도 미국이어서 아마 중국이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좋게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말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는 크게 불안할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돼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이 환율 고공행진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움직여 왔는데요. 네. 4월 달 들어와서 급속하게 지금 빠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펀더멘탈 차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지만 미국은 거꾸로 3.2% 깜짝 성장을 했고요. 네. 또 기준금리도 현재 2.25에서 2.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도 0.5에서 0.75% 포인트 정도가 높기 때문에 한모니들의 이탈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 펀더멘털이 약화된 신흥국 통화가 최근 들어와서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전체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점도 우리나라 환율 약세를 부추겼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계속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미국 경제는 계속 좋은 성적을 보이다 보니 원화가 약세되고 달러가 강세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원화 하락세는 좀 지나치게 빠른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노무라 증권을 비롯해서 해외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우리 그 성장률이 부진했던 걸 보고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이야기했던 2.5%보다 크게 낮은 1.8% 전후로 봤는데요. 네. 이 때문에 한머니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변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 올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위험을 한국 그 시장에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현재 미중 무역 문제라든지 네. 유가 상승과 같은 우리 경제 악재 요인들이 도드라졌던 게 4월 달 이후에 원화가 급속하게 약세로 변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생각처럼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4월 들어서 더욱더 원화가 약세였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100%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증시와 같은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화가 급등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상황이고요. 또 우리는 미중 경제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속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 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악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수입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의 씀씀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경제 성장률 악화가 아무래도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IT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든지 네.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회복됐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을 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수장님 보시기에는 뭔가의 강한 그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 같아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이라든지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변화하는 경우가 주가가 움직여 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물가는 그 제로 금리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고 산업구조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반도체나 조선 이런 부분에서 아직 큰 수요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해서 재정을 풀더라도 일적인 상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네. 점에서 큰 장세 변화보다는 산업구조 조정이라든지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주를 찾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뭐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 낮게 보니까 마이너스로 보고 있으니까요. 미세먼지도 없는 맑은 날씨인데 우리의 경기는 미세먼지가 가득 낀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외환 보유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외환 보유액은 당연히 환율의 영향을 피할 수 없고요. 외환 보유액은 또 우리가 IMF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현재 외환 보유액은 그러면 감소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4월 달 외환 보유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네. 4천억 달러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문제는 기조적으로 외환 보유액과 관련해서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은 유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예전만큼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네. 앞으로 원화 환율도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액 관리는 정부가 굉장히 철저히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그냥 미세 조정하는 정도, 수동적인 그런 조치만 취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환율 오름세가 가파라지면서 외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있고요. 수입 기업도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환율 변동과 관련된 경영난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은 단기 처방에 그치기 때문에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미국과 FTA 협상을 체결할 때 경쟁적인 그 환율 평가 절하라든지 환율 조작 금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외환시장 개입 시에는 또 보고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환율 시장 개입이 과도했을 경우에는 4월과 5월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방 시장이기 때문에 네.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과 관련된 그 경기 부양에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위험과 관련된 그 플랜 B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제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주식, 환율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요. 이게 너무 많은 데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 효과라고 하죠. 작은 영향이 막 엄청 크게 오고 이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패턴이 저는 잘 안 익혀지더라고요. 오늘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 나눴고요. 그 갈등이 고래 싸움에 먼저 등 터질 한국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용찬 미국 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